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0년 사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대기층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 값은 지상 80km 이상을 열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열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온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권은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층이 됩니다. 나머지 오존층은 지상 30에서 45km에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존층은 성층권 중에서도 20에서 30km 지점에 위치를 하고, 그리고 그때의 오존의 최대 농도는 10ppm이죠. 자, 그리고 대기층의 수직 구조는 대기압에 따라서 4개 층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대기압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라면 일반적으로 지상에서부터 상층 10에서 12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하면 11에서 50km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층권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면 광화학적 산화제와 2차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은 오존은 산화력이 강하고 눈을 자극하며 폐수종이나 폐출혈을 유발한다. 맞습니다. 자, PA는 강산화제, 오존이나 PA는 2차성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강산화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빛을 흡수하여가 아니고 빛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자, 빛을 분산시켜서 가시거리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특히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죠? 어린 잎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PAN의 특징이죠. 그리고 답은 오존은 성숙한 잎의 피해가 크며 섬유류의 퇴색 작용과 직물의 셀룰로스를 손상을 시킨다.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자외선이 강할 때 빛의 지속 시간이 긴 여름철에 대기가 안정되었을 때 대기 중에서 광산화제의 농도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2차성 오염 물질은 주로 여름, 한낮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광화학 옥시단트 중에서 PA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PAN입니다. 그럼 PAN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P라는 것은 포옥시라는 것은 산소를 한 개 더해주라는 소리예요. A는 아세틸기는 CH3COO, 그리고 니트레이트라는 것은 NO2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분자식은 CH3CO라는 아세틸기에 산소를 한 개 더해주고 니트레이트기가 붙은 CH3COO NO2 맞습니다. 그리고 PBGM보다 100배 정도 강하게 농원을 자극한다고 그랬어요. PBGM, 이 B가 뭐냐 하면 벤젠이죠, 벤젠. 그래서 벤젠기가 들어가는 PBGN이 PAN에 비해서 몇 배 정도 강하죠? 100배 정도 강하죠. 자, 그리고 눈에는 자극성이 없으나 2차성 오염 물질은 눈에 자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점막에 강한 자극을 준다. 그리고 라번에 푸른색, 계란 썩는 냄새를 갖는 기체로 대기 중에서 강산화제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PAN 같은 경우에서는 풀이되어 있는 것처럼 무색무미의 기체예요. 자, 그리고 2차성 물질이기 때문에 강산화제로 작용하는 게 2차성 물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벤젠기가 들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아세틸기보다는 독성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PBGN이 PAN보다는 100배 정도 독성이 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최대 에너지의 파장과 흑체 표면의 절대 온도의 반비례함을 나타내는 법칙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냈을 때 비인의 변이 법칙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비인의 변이 법칙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 에너지의 파장과 흑체 표면의 절대 온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파장과 절대 온도는 반비례 관계. 따라서 비인의 변이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 5번을 보시게 되면 온실 효과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만히 실제 온실에서 보온작용과 같은 원리다. 실제 우리가 온실에서 일어나는 보온 효과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실 효과라는 것은 태양의 적외선만 흡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번 일산화탄소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온실 효과 같은 경우에서는 일산화탄소의 기여도가 제일 큰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 CO2의 기여도가 가장 크죠. 그리고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대류근에서 적외선 흡수량이 많아져서 온실 효과가 증대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스 차단기나 소화기 등이 주로 사용되는 NO2는 온실 효과에 대한 기여도가 CH4 다음으로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가스 차단기나 소화기에 냉매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산화질소가 아니고 뭐죠? CFC 가스입니다. 프리온가스라고 하죠. 자, 따라서 프리온가스가 많이 사용되고 이 프리온가스가 온실 효과에 대한 기여도는 CH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나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설명이 잘못됐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 압력이 950mB인 높이에서 공기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에 실 때 온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온위를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습니다. T라는 것은 절대온도, 절대온도라는 것은 273 플러스 도씨, 그리고 P라는 것은 현재 주어지는 대기 압력 950mB겠죠? 1000이라는 것은 기준 압력입니다. 1000mB. 그리고 0.288성을 하는데, 자, 먼저 T에 절대온도를 계산하니까 273 플러스 도시 온도니까 273 마이너스 10, 그럼 K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기 압력이 950mB입니다. 그리고 기준 압력이 1000mB. 따라서 0.288성을 하게 되면 266.91K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번에 보시게 되면 라돈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값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액화되어도 색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색무취의 기체니까 어떤 조건을 가해줘도 색깔을 띠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자, 그리고 공기보다 9배 무거워요. 그럼 분자량이 공기의 9배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주로 토형이나 지하수, 건축자재 등을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흙 속에서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조혈 기능 및 중추신경계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돈 같은 경우에서는 호흡기 계통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줘요. 호흡기 계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니까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화학적으로는 상당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 안정한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죠. 주로 이제 조혈 기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벤젠이나 납이 되겠죠, 주로.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면 건물에 사용되는 내리석이나 시멘트 등을 부식시켜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산성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의 부식의 1인자다 그러면 황산화물이에요. 그리고 산성비의 원인을 보시게 되면 산성비의 원인 같은 경우에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HCl이죠. 자, 따라서 부식의 1인자가 되니까 황산화물이 정답이 되죠. 따라서 황산화물 중에 하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면 염소 또는 염화수소의 배출 관련 업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염소 또는 염화수소 같은 화합물이기 때문에 배출되는 공업이 비슷하죠. 가번의 화학공업, 그리고 소다공업, 다번에 시멘트 공업, 그리고 플라스틱 공업. 자, 여기서 시멘트 공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염소 또는 염화수소가 배출되죠. 자, 관련 산업을 살펴보면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소다제조. 소다는 염화수소와 염소가 공통으로 배출되죠. 그리고 활성탄 제조, 플라스틱, 금속, 염산 제조업에서 주로 염화수소가 배출이 돼요. 반면에 염소 같은 경우에서는 농약, 화학공업이나 소다 제조업에서 주로 배출되기 때문에 정답은 답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시게 되면 리차던 선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차던 선수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리차던 선수가 재료면 대류에 의한 난류만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대류라는 것은 수직으로 부는 바람, 그리고 기계적 난류라는 것은 수평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대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큰 음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큰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대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발생하잖아요. 반면에 리차던 수가 제로 쪽으로 오게 되면 대류가 약해지고 뭐만 남게 되죠? 기계적 난류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기계적 난류도 없어지고 바람이 불지 않는 안정한 대기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보면 리차던 선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기계적 난류만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해요. 리차던 선수가 제로면 기계적 난류만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리차던 선수가 0.25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큰 플러스의 값으로 가게 되면
혼합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정도가 안정해지는 대기오염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답은 리차드son 수가 큰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바람이 약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냐 하면 바람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난류예요. 두 개의 서로 상대적인 값이니까. 그래서 기계적인 난류는 약해지고 그리고 수직으로 부는 대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확산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은 마이너스 0.03보다는 크고 제로보다는 작았을 때는 기계 난류와 대류 난류가 존재를 하나 두 개 중에서는 뭐가 발달되는 거죠? 기계적 난류가 발달되는 거죠. 왜? 대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제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기계적 난류와 대류 난류가 동시에 발생을 하지만 큰 음의 값으로 가면서 기계적 난류가 대류 난류에 비해서 작아지죠. 다시 말해서 큰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대류 난류가 지배적이고 그리고 중립 쪽으로 제로 쪽으로 오게 되면 대류에 비해서 기계적 난류가 지배적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게 되면 큰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수평으로 부는 기계적 난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기계적 난류에 비해서 대류 난류가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제로 쪽으로 오게 되면 대류 난류는 약해지고 거의 일어나지 않고 기계적 난류가 주를 이룬다는 거죠. 반면에 플러스 구간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두 가지 다 일어나지 않는데 기계적 난류만 일부가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0.03보다는 크고 제로보다는 작았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 난류와 대류 난류가 존재하나 대류에 비해서는 기계적 난류가 혼합을 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중립을 R값을 제로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값으로 가느냐 플러스의 값으로 가느냐를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에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리차드son 선수가 제로를 나타냈을 때는 기계적 난류만 존재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대류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11번 대기오염 사건과 기온 역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버리 로스앤젤레스 사건은 광학 서먹의 오염 형태를 가지며 기상의 안정도는 침강 역전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침강 역전이면서 광학 서먹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나번에 런던 서먹 사건은 주로 자동차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반응성 탄화수소에 의한 것이다. 자, 이거는 LA 서먹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반항성 탄화수소라는 게 어떤 탄화수소죠? 원래 핑계 탄화수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침강성 역전은 고기압 중심 부분에서 기층이 서서히 침강하면서 기온이 단열 변화로 성온되면서 발생하는 현상. 성온이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침강성 역전 같은 경우에서는 고기압 중심부에서 발생하는데 우리가 침강형 바람이 아주 약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발생을 하죠. 그리고 복사역전. 복사역전은 지표에 접한 공기가 그보다 상공의 공기에 비해서 더 차가워져서 생기는 현상. 따라서 복사성 역전에 의해서 어떤 서무그가 발생했죠? 런던 서무그가 발생하게 되었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잘못됐죠. 그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온위. 환경 감률이 건조 담열과 같은 기층에서 온위는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환경 감률선은 우리가 R이라고 표현하고 건조 단열 감률을 RD라고 표현했을 때 R과 RD가 같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중립 상태가 됩니다. 중립 상태. 자, 그리고 환경 감률이 서변 담률과 같은 기층에서 온위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도에서 공기 덩어리를 850ml의 고도까지 건조 단열정으로 옮겼을 때의 온도이다. 그리고 어떤 고도의 공기 덩어리를 1000ml 고도에서 건조 단열정으로 옮겼을 때의 온도다. 자, 따라서 지금 바르게 설명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도에 보시게 되면 환경 감률선과 건조 단열선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중립이라고 그래요. 그 중립 상태에서 온위가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반면에 과단열 같은 경우에서는 실측 기온 감률선에 비해서 건조 단열선이 작게 되죠. 그리고 역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건조 단열 감률선이 환경 감률선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따라서 바르게 된 것은 갑은 하나. 환경 감률선과 건조 단열선이 같은 상태, 같기 때문에 중립.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우리가 건조 단열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실측 기온 감률도 이렇게. 그래서 점선이라는 건조 단열선하고 실선이라는 실측 기온 감률 어때요? 두 개가 동일한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같기 때문에 중립 형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과단열이 되면 왼쪽으로 기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울면 역전.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역전, 이 그래프는 과단열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산성 강우 속에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온 성분은, 지금 여기 보면 산성 강우입니다. 그러면 산성 강우 속에서는 당연히 어떤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산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산성 물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또 뭐가 있어요? HCl. 그래서 그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있죠. 황산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CFC 1, 2의 올바른 화학식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1, 2라고 표현하게 되면 1, 2라고 표현되면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자 지금 여기에서 한번 자 CFC 11, CFC 12, CFC 13 있다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CFC 11은 CFCl3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적어놓고 내려가면서 염소를 불소에 한 개씩 주면 숫자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개짜리가 2개가 되면서 여기에 2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1개가 되면서 여기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FC11은 CFCl3, CFC12는 CF2Cl2, 그리고 CFC13은 CF3Cl. 그래서 염소의 개수를 1개씩 불소에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CFC12의 화학식으로 바르게 된 것은 CF2Cl2가 되니까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뭐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흡수연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CO2죠. CO2의 가장 많은 흡수를 하는 것은 어죠? 해양이죠, 해양. 바다에서 우리가 CO2를 가장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CO2의 탱크, CO2의 저장고를 우리가 해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죠. 자, 그러면 풀이를 보시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어요. 배출이 되면 배출된 50%는 어디에 축적이 되느냐 하면 대기 내에 축적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50%는 바다의 대부분이 흡수되고, 그리고 일부는 육지식물의 우리가 광합성 작용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이 축적되는 것은 우리가 대기지만은 가장 많이 흡수된다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대기가 보기 중에 안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가 보기 중에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해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발달된 지표 경계층에서 측정된 평균 풍속 자료가 아래 표와 같은 마찰 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공식이 주어졌어요. 자, U는 K 곱하기 U, ln G0분의 G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서 K라는 값은 0.40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자, 여기서 U라는 값이 뭐냐면 풍속차입니다. 그러면 풍속차를 우리가 대입하고 여기서 U 별표가 마찰 속도죠.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U라는 것은 풍속차는 고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고도를 빼는 거죠. 따라서 3.7m/s에서 2.9m/s의 차를 대입을 해요. 자, 그리고 K라는 값이 얼마죠? 0.4. 그리고 ln, G라는 것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G라는 것은 2m, 그리고 G0라는 것은 1m죠. 낮은 고도분의 높은 고도니까.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U 별표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다시 말해서 마찰 속도를 계산하시게 되면 0.46m/s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서는 큰 의미가 없죠. 공식 주어졌고 표가 주어졌으니까. 단지 여기서 U를 계산했을 때 풍속차를 대입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의정서와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의 소피아 의정서는 CFC 감축 의무, CFC 가스라는 것은 프리온 가스죠. 소피아 의정서 같은 경우는 뭐죠?
산성비에 관계되는 협약이죠. 산성비 중에서도 질소산화물을 저감하자는 협약이 소피아 의정서입니다. 다음에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 규제, 헬싱키 의정서는 유황 배출량 또는 국가 간 이동량 최저 30% 삭감. 그래서 소피아 의정서와 헬싱키 의정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줄여서 산성비에 관계되는 협약이 되는 거고,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이죠.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에 관계되는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에 의한 산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 랠리 산란은 D 나누기 람다가 10보다 클 때 나타나는 산란 현상으로 산란광의 광도는 람다 4승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람다라는 것은 뭐예요? 파장이 되는 거죠, 파장. 자, 설명을 바로 보시게 되면, 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랠리 산란 같은 경우에서는 입자의 반경이 입사광선의 파장보다 훨씬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적은 경우에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은 경우에 발생을 하고, 랠리 산란의 세기는 파장이 몇 성에 반비례하죠? 4성에 반비례한다는 게 랠리 산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죠? 그리고 맑은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까닭은 태양광선의 공기에 대한 랠리 산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랠리 산란에 의해서 가시광선 중에서 청색광이 많이 산란되고 적색광이 적게 산란됩니다. 청색광이 많이 산란되고 적색광은 적게. 그래서 산란이 되는 것도 색깔에 따라서 산란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과 거의 같거나 큰 경우에 나타나는 산란을 미산란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문제 유형을 잘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번 지표에 도달하는 일사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그러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일사량이니까 계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대기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태양의 입사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일사량이 달라져요. 근데 지표면의 상태하고는 관계없죠. 어차피 태양이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번이 정답.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50m에서 높이가 되는 굴뚝 내에서 배출가스의 평균 온도가 300도씨, 대기 온도가 20도씨일 때 통풍력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연소가스 및 공기의 비중량을 1.3kg/Sm의 삼성으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통풍량은 355로 시작되는 시, 이 한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355 곱하기 H, T 베이스입니다. 355 곱하기 H 곱하기 273 플러스 대기 온도의 역수 마이너스 273 플러스 가스 온도의 역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73을 더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 온도로 표기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높이가 얼마냐면 50m입니다. 높이가 50m. 자, 그리고 대기 온도가 20도씨, 그리고 가스 온도가 300도씨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통풍력은 29.60 mH2O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풍력 구하는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21번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가번에 보시게 21번 옥탄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문제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N파라핀에서는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옥탄가가 저하여 탄소가 7개에서 옥탄가는 제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탄소수가 증가를 하면 옥탄가가 저하를 하고 탄소가 7개에서 옥탄가는 제로가 됩니다. 이소파라핀에서는 메틸기 척세가 많을수록, 특히 중앙부에 집중할수록 옥탄가는 증가합니다. 많을수록 중앙에 집중할수록 옥탄가는 증가. 방향죽 탄화수소의 경우에 방향죽 탄화수소는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벤젠고리의 척세가 C3까지는 옥탄가가 증가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감소한다. 다음에 이소옥탄과 N옥탄 그리고 네오옥탄의 혼합 표준 연료의 노킹 정도와 비교하여 공급 가솔린과 동등한 노킹 정도를 나타내는 혼합 표준 연료 중에 이소옥탄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들렸는데 보시면 이소옥탄과
N헵탄입니다. 이소옥탄과 N헵탄의 혼합 표준 연료의 노킹 정도를 비교했을 때 공급 가솔린과 동등한 노킹 정도를 나타내는 혼합 표준 연료 중에 이소옥탄 퍼센트를 우리가 옥탄가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설명 자체가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와 답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죠. 특히 라번이 왜 틀렸는지를 알고 있으면 더욱더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류에 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점도가 낮을수록 유동점이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자, 점도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성질이죠. 그래서 점도가 낮게 되면 우리가 액체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유동점이에요. 그래서 유동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잔류탄소의 함량이 많아지면 점도가 높게 된다. 그래서 잔류탄소가 많아진다는 소리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아지면 끈적끈적한 성질이 되는 점도가 높게 됩니다. 그리고 점도가 낮은 것이 사용상 유리하고 용적당 발열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화점이 높은 경우, 인화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인화점이 높은 경우에 역화의 위험성이 있으며, 자, 그리고 보통 예열 온도보다 약 2도씨 정도 높은 것을 쓴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2도 정도가 아니고 5도씨 정도 높은 것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인화점이 여기서는 우리가 인화점이 낮은 경우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인화점이 낮은 경우에서는 틀린 걸 고쳐보면 역화의 위험성이 있어요. 반면에 인화점이 높은 경우에서는 역화의 위험이 없습니다. 자, 인화점이 낮은 경우에서는 역화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열 온도보다는 보통 5도씨 정도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잘 기억을 하세요. 인화점이 높은 상태에서 역화의 위험이 있는지, 인화점이 낮은 상태에서 역화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화점이 높은 경우에서는 역화의 위험이 있고, 인화점이 낮은 경우에서는 역화의 위험이, 자, 여기서 인화점이 낮은 경우에서는 역화의 위험이 있고, 인화점이 높은 경우에서는 역화의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화학 반응이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델타 G는 깁스의 자유 에너지 변화량, 델타 S는 엔탈피 변화량, 델타 H는 엔탈피 변화량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델타 G라는 깁스의 자유 에너지 변화가 제로보다 작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그냥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깁스의 자유 에너지가 제로보다 작을 때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지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석탄의 탄화도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네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죠? 지금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고정탄소나 발열량, 착화온도, 연료비 같은 경우에서는 탄화도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죠? 탄화수소가 나머지는 탄화수소가 감소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탄화수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탄화수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느냐면 가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탄화도라는 것은 땅 속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묻혀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탄화도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증가를 하는 것은 고정탄소, 발열량, 착화온도, 연료비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탄화도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문제 25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질소산화물은 고온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적인 측면과 온도적인 측면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따라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고 고온에서 연소가 됐을 때 완전 연소가 되니까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줄이려고 하면 온도를 낮게, 공기를 적게 넣어주면 되죠. 그 두 가지로 먼저 접근을 하고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온도적인 측면과 공기적인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지금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없어. 그죠? 자, 그러면 자, 답은 연료 대체, 나번에 2단 연소, 답번에 배출가스 제수나, 답번에 번음이 연소실의 구조 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조건 자체 내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질소산화물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장 가능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가번이죠. 연료를 대체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연료 중에 질소가 함유되어 있으면 질소를 줄일 수가 있는데 연료 중에는 질소가 거의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느냐면 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방법을 나타내야 되겠죠. 따라서 가반에 있는 것처럼 저온도 연소 및 저과잉 공기량 연소, 온도를 낮추고 공기를 적게 공급을 하면 되는 거죠. 반면에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연료 중에 황분이 적은 연료로 대체하면 돼요. 근데 질소는 연료 중에 있는 질소보다는 공기에 의해서 배출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액체 연료 연소 장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근타입 번호는 유압식과 공기 분무식을 혼합한 것으로 유압이 30kg/제곱센치 이상으로 대형 연소 장치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타입 번호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유압이 얼마죠? 유압이 7kg/제곱센치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유압식과 공기 분무식을 혼합을 한, 그리고 대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소형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저압규리식 공기 분무 각도는 30에서 60도, 그리고 분무에 필요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의 30에서 50% 정도. 다음에 고압규리식 분무 번호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량 조절비. 유량 조절비가 가장 크죠. 얼마로? 1대 10으로 가장 크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반면에 분무 각도는 몇 도가 되는 거죠? 분무 각도는 20에서 30도 정도. 그러나 회전식 번호는 유압식 번호에 비해서 연료류 입경이 작으며, 자, 여기서 연료류의 입경 자체가 어때요? 회전식 번호가 유압식에 비해서 크죠. 자,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뭐가 된 거죠? 나번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압공기식은 소형으로, 그리고 고압기류 분무식은 대형으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압 같은 경우에서는 조절비가 1대 10으로 가장 넓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